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유례없는 집단 탈당 사태가 발생해 막판 판세에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탈당하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손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국회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보수정당 분당 사태를 이끈 김성태, 황영철 의원 등입니다. 이들은 보수대 통합을 요구하는 국민 염원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탈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보수 괴멸을 운운하는 친북 좌파 패권 세력에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바른정당은 19석으로 줄어들어 창당한 지 98일 만에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 정운천 의원 등이 추가로 탈당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 존폐마저 위태롭게 됐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는 안타깝다면서도 완주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측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쪽에서 거절을 여러 번 했어요. 단일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은 일단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앙금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계기로 대화합을 해주시기를. 그러나 한국당 내에선 반발도 터져나왔습니다. 입당 문제는 대선 이후 당원들의 의사를 묻고 절차를 밟아 정하는 게 일부는 당 소속 대통령의 탄핵 대열에 앞장섰고 한국당은 해당 의원들이 입당 원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복당 결정은 대선으로 미룰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과 손을 잡은 건 남은 기간 보수가 총결집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홍 후보가 줄곧 강조해온 대로 이 좌파 후보 셋과 단일 우파 후보의 사자 필승론으로 막판 반전을 노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탈당한 바른정당 의원들과 어젯밤 만났습니다. 당내 반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보수 대통합이란 대의를 내세워 정면 돌파에 나선 겁니다. 내부에서 좀 언짢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수 대통합이란 차원에서 다시 들어오는 게 좋죠. 외연을 넓혀 어떤 식으로든 현 구도를 바꾸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주저하고 있는 보수 표심에 해볼만 하다는 인식을 줘 자신을 찍을 명분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게작대기도 필요한 때가 대선 때입니다. 대선 때 네번 가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완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자신이 주장해온 좌파 셋, 우파 하나란 선거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자신감도 보입니다. 좌파 세 사람하고 우파 한 사람 붙는데 우리 보수 우파들이 모두 이긴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탈당파 의원들이 수도권과 부산, 경남, 충남, 강원까지 골고루 분포해 있어 지역 조직을 활용한 막판 선거전의 실리도 고려했을 걸로 분석됩니다. 본인의 이미지보다는 바른정당의 의원들, 소속 의원들의 이미지가 외연 확장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이 집권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 홍 후보가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반성하고 돌아와 받아주는 듯한 모양새를 취한 점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이렇게 보수층 결집이 선거 막판 변수로 떠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분주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사퇴를 종용했다가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과 홍준표 후보 지지는 명분도 이유도 없는 정치 적폐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부패 기득권 세력과 다시 손을 잡는 것은 자기 부정이자 굴욕 정치를 할 것입니다. 보수 결집을 통해 홍준표 후보가 2등까지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선거 막판 좌우 양자 대결 구도에 대비해 지지층 결집을 재차 호소했습니다.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문재인 후보를 위해 중도 사퇴하고 단일화해 줄 것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에 대한 지지는 다음 선거에 하셔도 좋지 않겠나. 이번에는 정권 교체에 집중해 주는 것이 시대의 정신 아닌가.
보수층 이탈로 지지율 하락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직접 회의에 참석한 안 후보는 양극단의 패권 정치 부활을 막아달라며 합리적 중도 표심의 확장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을 둘로 셋으로 나누고 심지어 괴멸시키겠다는 세력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홍준표 뽑으면 보복 정치가 재현될 것입니다. 인위적인 단일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혁 공동정부 구상에 다시 힘을 실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구태 정치 회기라며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을 몰아세웠습니다. 잠시 썼던 혁신의 가면을 벗어던진 못난 정치 자영업자들의 구차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민주당의 단일화 압박에 대해선 유권자들의 미래를 가두는 어리석고 오만한 행태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조금 전 끝난 마지막 TV 토론회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 오늘 외부 일정을 최소화했습니다. 주로 공약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지지층 끌어안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외부 일정 없이 TV 토론회 준비에 전념하면서 연이틀 통합정부 구상을 밝혔습니다. 어제 대선 이후엔 자유한국당과의 협치도 가능하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에 서되 진보부터 보수까지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결집 행보를 이어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위기 대응 비상정부를 수립해 국가 대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권 한 달 내에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가 대개혁 로드맵을 완성하겠습니다. 충청이나 영남 출신의 책임 총리에게 전권을 주고 호남 출신의 강력부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학생들과 만나 고충을 듣고 개혁 공동정부를 통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들 눈물을 보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청와대 청년수석실 신설과 열정페이 근절, 청년 주거 문제 해결 등 기존 공약들도 거듭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공약했습니다. 경찰 공무원들, 소방공무원들은 신경국 기준을 한 20% 잡아가지고 3년, 5년의 계획을 딱 잡아가지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학가에서 유세를 하고 젊은 층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과감한 개혁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줘야 돼요.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이런 유세 차량. 후보가 많은 이번 대선에선 전국적으로 1000대 가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확성기를 크게 틀어놓고 골목골목 누비고 다니는 모습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소음과 불법 주차 민원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지만 성관이 단속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조현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확성기로 지지를 호소하고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거나 동영상을 틀어놓고 지지를 호소합니다. 한 표 한 표 절박한 후보들은 더 크게 더 자주 외쳐대지만 유세 차량이 소음 공해라고 말하는 유권자도 적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아이들이 깨기도 전에 선거 유세 차량이 와서 아이들도 깨고 저도 깨서 좀 놀란. 실제로 얼마나 소음이 심한지 측정해봤습니다. 연설할 때는 80에서 90데시벨, 음악을 틀어놓을 때는 최고 100데시벨이 넘습니다. 시끄러운 청소기나 기차 소리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단속 기준인 공사장 소음 65데시벨과 집회와 시위 소음 75데시벨보다도 높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2주 동안 접수된 소음 민원은 전국적으로 약 3,200여 건. 하지만 공직선거법에는 소음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 너무 시끄럽다고 뭐 과태료 부과했다든가 그랬다가 난리가 나죠. 선거 방해했다, 뭐 정치 탄압이다 그런 소리가 나오겠죠. 불법 주차 문제도 심각합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교차로에서 주로 유세를 하다 보니 횡단보도와 신호를 가로막거나 우회전을 방해하는 사거리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회전할 때 이제 선거 차량이 있을 때 지금 갑자기 막 정차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 위험도 있고. 차량을 개조하는 과정에서 번호판과 깜빡이 신호를 가리고
운행 중에 화물칸에서 유세를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단속 대상입니다. 하지만 선거 유세 차량이라는 이유로 단속에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소음 기준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윤미입니다. 대선을 일주일 남겨두고 후보들이 마지막 TV 토론에서 격돌했습니다. 교육과 노동 등 사회 문제에 대해 자신의 정책과 해법을 적극 내놓으며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먼저 천현우 기자입니다. 시작부터 교육 현안을 둘러싼 후보들의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설 유치원 신설 억제와 초중고 학제 개편 공약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너무나 부작용이 커서 전문가들은 우리 안 후보님 공약 가운데 최악의 공약 아니냐. 그 안철수 후보님 그 단설 유치원 더 짓지 않겠다. 그 공약은 이제 철회하시죠. 안 후보는 무상 유치원 교육 확대가 핵심이라며 오해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제 정책하고 같습니다. 그거는 오해십니다. 저는 유치원을 무상교육하자는 겁니다. 대입 제도에 관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입학 사정관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엄서제 같은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수시 제도를 대폭 개선해서 대폭 개선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 공약은 대입제도 유지입니다. 과거 정부의 대학 등록금 인상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DJ 노무현 정권 당시에 대학 등록금이 113%가 올라간 거 아십니까? 다음 정부 운영을 이야기하십시다. 아니, 우리 홍 후보님은 다음 정부에서 반값 등록금 반대하십니까?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설전은 대기업 강성 귀족 노조 문제로 번졌습니다. 그게 그렇죠. 강성 귀족 노조의 그게 못된 행패죠. 비정규직을 노조에서 제외시킨 거 정말 잘못됐어요. 5G에 대한 정보통신 정책을 놓고도 맞붙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망 다 구축해가지고 우리가 IT 강국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답은 드렸습니다. 예. 휴대폰도 없고 표준화도 안 됐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복지의 방법과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서도 한치 양보 없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자리였던 만큼 신경전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서민 정책이 무엇이냐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기업을 갖다가 좀 길을 살려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부자한테는 돈을 쓰도록 해서 돈을 돌아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 경제를 이끌어가자 그런 뜻입니다. 그게 완전 신자유주의 그건데 홍 후보님께서 서민 경제를 그만큼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사고방식에 머물러 계시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전략적인 조합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도움을 준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복지 재원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유럽에는 1만 불 시대 때 대학교 무상교육이라든지 여러 복지제도의 근간을 만들었는데 왜 우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면 안 되는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복지가 오히려 거꾸로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복지 늘리는 게 급하다고 경제를 줄일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날선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의료원 다 폐쇄하실 거예요? 내가 강성 귀족 노조를 철폐한다고 그랬어. 서울대병원도 강성노조인데 그런 식으로 경강부회를 하니까 중도 사퇴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김상중 후보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정희 후보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하십시오. 네, 저 동명인 여기 저 이정희가 있어서 좀 듣기가 그렇습니다만. 보수 세력을 괴멸시켜야 한다는 등 문재인 후보 측의 발언 내용도 논란이 됐습니다. 보수 불태우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나는 화형당하겠네요. 이번에 정권 교체 확실히 해야 한다. 우리 적폐를 만들어온 국정농단 세력에게 국정을 다시 맡길 수 없다. 그런 표현을 한 거죠.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미국의 B-1B 전략 폭격기가 어제 한반도에 또 다녀갔습니다. 이번에도 이 사실을 먼저 밝힌 북한은 성조기 태우는 영상을 공개하며 반발했습니다. 김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국 전략폭격기 B-1B 편대가 괌에서 이륙해 한반도에서 핵폭탄 투하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해상에서 핵 항공모함, 핵 잠수함과 함께 협동 작전을 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군당국도 B-1B 2대가 한반도에 전개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에도 B-1B 출격 사실을 먼저 공개했는데 심지어 핵무장이 안 되는 B-1B가
핵폭탄 투하 훈련까지 했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합동군사 연습이 막을 내린 지 하루도 못 되어 B-1B 편대를 남도선 지역 상공에 끌어들여 핵폭탄 투하 훈련을 벌려놓는 길이 44.5m의 장거리 폭격기인 비연비는 스텔스 설계로 표준 레이더상의 0.75제곱미터 소형 텐트 크기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북한은 매번 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F-35 스텔스기는 탐지하지 못하지만 북한이 기존 레이더에서 성능을 개량해 비원비 파악 정도의 분석 수준을 보유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선전 매체 우리민족기를 통해 핵항공모함 칼빈 스노를 비롯한 미국의 전략무기를 조준하고 성조기가 불타는 가상 영상을 공개하며 대미 협박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적절한 환경이 되면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북 군사 압박과 동시에 유화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트럼프. 이 강온 전략의 의도는 뭘까요? 워싱턴에서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한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를 통해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 가능성을 꺼냈습니다. 김정은을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영광스럽게 만날 것이다. 적절한 환경 아래 놓여 있다면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후 처음 김정은과의 만남을 말한 것입니다. 적절한 환경은 북한의 변화 등 북미 대화의 조건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There's a lot of conditions that I think would have to happen with respect to its behavior and to show signs of good faith. 백악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영광스럽게라고 말한 것은 외교적 발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정은을 향한 트럼프의 유화적 발언은 어제 오늘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제는 어린 나이에 권력을 잡았으며 꽤 영리한 녀석이라고 치켜세웠고 오늘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김정은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사실상 핵 보유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Safe. The guy's got nuclear weapons, so nobody's safe. We're probably not safe over here. If he gets the long-range missiles, we're not safe either. 트럼프의 최근 발언들은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기 위한 제안과 경고를 동시에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억 달러라고 언급한 사드 배치 비용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10억 달러를 요구하려면 한미 간에 맺은 사드 약정을 깨고 재협상을 해야 하는데요. 우선 이 약정이 근거를 두고 있는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부터 고쳐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닌데요.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영하는 미국의 무기체계입니다.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는 한국은 부지를 제공하고 미군 유지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체결한 사드 배치 약정도 소파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용을 내려면 사드 약정과 함께 그 근거인 소파까지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 미국이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보낼 때마다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소파 개정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 사드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9,500억 원 수준인 분담금을 올리면 연간 250억 원으로 추정되는 사드 운영 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협상 내용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뭐 전기라든지 시설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또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 26년간 9배나 오르며 이미 주한미군 전체 비용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 역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 준비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정식 재판과 달리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는 준비 재판이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는 최순실 씨와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불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기록이 12만 쪽이 넘어 현재 복사 중이라며 기록 검토를 마치면 18개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나눠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공소장에 불명확한 점들이 있다며 명확히 밝혀달라는 성명을 요구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돈은 법인 자금인데 공소장에는 직권남용 강요 피해자로 기업체 대표들을 나열했다며 대표 개인과 법인 중 누가 피해자인지 밝혀줄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최순실 씨 측은 강요죄 피해자인 롯데가 뇌물죄 범죄자로 변했다며 뇌물과 강요 혐의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어 한 가지는 무죄인 만큼 소송 지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씨 측은 특히 박 전 대통령과 따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증인과 내용이 상당수 중복돼 함께 심리할 수밖에 없다며 불허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신속히 심리하기 위해 오는 16일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23일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최순실 사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순서. 오늘은 전월세 상한제 살펴봅니다. 이 전세나 월세 급등을 막기 위해 인상률을 제한하자는 거죠.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서민 주거 지원 대책으로 찬성하고 있고요. 홍준표 후보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장미일 기자. 우선 참반의 핵심은 뭡니까? 네, 먼저 최근 2년간 서울의 평균 전세 인상률을 보면요.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는 23%, 8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는 17%로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금을 올려주기가 만만치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월세도 비슷한데요. 때문에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전세 월세값 인상에 상한을 두겠다면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전세 물량이 줄어들어 단기적으로 전세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세가 줄은 만큼 월세가 늘어나고 월세를 올리는 것도 제한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월세를 높이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취지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도 도입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네, 전세나 월세 계약이 만료될 때 세입자가 먼저 집주인에게 더 살겠다고 요구하는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건데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4후보가 지지하고 있는 공약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전월세 상한제와 더불어 이 제도를 당론으로 정해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을 낸 상태입니다. 기존 세입자의 경우 같은 조건에 4년까지 같은 집에 살 수 있으니까 혜택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새로 집을 구하는 신규 세입자에게는 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집주인이 계약할 때 4년치 인상분을 요구해 전월세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 모두 임대인의 재산권을 정부가 제한하는 정책들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네, 지난해 9월 발생한 국방부 전산망 해킹은 중국 내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군 당국은 관련 책임자 20여 명을 징계할 방침인데 작전 계획 유출 여부에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윤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국방부의 내부 전산망이 해커 조직에 의해 뚫렸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컴퓨터 등 3,000대가 넘는 군 내부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돼 유사시 한미 양국군의 최신 대응 방안이 담긴 작전 계획 5015 등 일부 기밀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검찰은 이번 해킹을 북한 해커 조직이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킹에 사용된 일부 IP가 북한 해커들의 근거지인 중국 선양 IP로 식별됐고 악성 코드도 과거 북한의 사이버 공격 코드와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커 조직은 먼저 국방부 백신 프로그램 납품업체를 노렸습니다. 업체의 백신 자료를 해킹한 뒤 한 부대의 백신 중계 서버에 침투했고 이 업체가 규정을 어기고 분리된 군 내부망과 외부망을 연결해 작업하는 사이 악성 코드를 심어 군사 자료를 빼갔습니다. 작전 계획 유출은 전시에 우리 장병들의 희생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 검찰은 책임을 물어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과 국군사이버사령관 등 26명을 징계 의뢰했습니다. 국방부는 인공지능 백신 체계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지만
작전 계획을 포함한 어떤 군사 자료가 유출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학교 측의 물리적 충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흥 캠퍼스 설립 갈등이 극심한 서울대학교에서 어젯밤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는 과정에 부상자까지 속출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어젯밤 8시 서울대학교 본관 앞 10여 명의 학생들이 외벽에 놓은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준비해온 망치로 유리창을 깬 학생들은 본관으로 진입했고 다른 학생들은 1층 현관으로 들어가기 위해 교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성남임 총장의 퇴진과 시흥 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 총궐기를 하고 본관 1층 점거를 하기로 해서 결국 22살 이모양 등 학생 4명과 학교 측 청원경찰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학생들의 집회가 폭력적인 상황으로까지 번지자 서울대학교는 점거 농성에 나선 학생들을 중징계하고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상황 거의 제가 보기엔 폭동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건 학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고. 동덕여대에서도 어제 새벽 학부 통폐합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교류와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이제 결국은 궁극적으로 물리적인 충돌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학교 측과 학생들이 대화를 통해 함께 해법을 찾는 대신 강대강 충돌로만 치달으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